예,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넘기는 기염을 토하면서 바야흐로 2024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영화 한 편으로 일어난 신드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예,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적 관심도가 낮을 때에도 그리고 오히려 악마화된 이미지만 가득하던 그때에도 예, 변함없이 묵묵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연구를 하고 예, 또 이를 알려오신 분들의 꾸준함이 맺은 결실로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반기실 것 같은데요. 이영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네, 저희 카메라 가운데 예, 예. 시청자분들께 예,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2016년에 이승만 학당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근 8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이영훈입니다. 2017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이래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이념과 업적을 연구하고 홍보,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예. 참 뵙고 싶었는데 그동안에는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사, 세미나 같은 데서 멀리서만 이렇게 예, 지켜보곤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네, 교수님 쓰신 책만 이만큼을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최근에 산 거예요. 예, 예. 교수님 제 이름이 문호수입니다. 예. 예. 이름이 호수시네. 네, 환상의 나라 2편 제목이 호수는 어디에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 책에다가 제가 사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따가 사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 책을 샀는데 예. 책을 사서 이제 아침에 잠깐만 봐야지 하고 열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과연 왜 그런 것일까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해서 네. 예, 이게 책을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네. 쓰인 책입니다. 예. 네. 그리고 좀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좀 구입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네, 이 책도 함께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선왕조가 얼마나 이 자국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중국에 대한 환상으로 이 자신의 자신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 영토에 대해서 감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환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책이니까요. 예,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예. 네. 교수님께서 퇴임하시고 사제를 털어 이승만 학당을 세우셨습니다. 그 2016년이었네요. 예. 유튜브 채널로는 이승만 TV죠. 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랜 연구를 해오신 입장에서요. 이번 건국 전쟁의 흥행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요? 정말 망회에 네. 큰 돌풍을 일으켰다. 예, 덕근대 백만을 네. 어제부로 돌파를 했다 그럽니다. 다큐멘터리로서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큰 성취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큰 성취를 이루신 김덕영 감독에게 저는 이승만 TV를 통해서 이미 최고 수준의 감사 예, 인사를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화란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보다도 감성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크죠. 파급이 크고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 인사를 네. 최고 수준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야말로 참 지난 7년간 그 이승만 학당을 통해서 한 750명 정도의 그 수료생을 그 배출을 했는데 무려 100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 100만 명이 뭐 다소 영화를 통해서 피상적이긴 하지만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 국민적인 어떤 그러한 범위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참 큰 업적으로서 저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사실 그 이승만 TV 구독자이기 때문에 예, 그 최고 수준의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 영상을 저도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좀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이 한 평생에 이제 연구를 해오시고 또 그 아주 오랜 세월을
이렇게 연구를 해오신 분의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와닿을까? 저는 감히 뭐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도 못하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석춘 교수님께도 이제 여쭤봤는데 연일 그냥 신나 계세요, 그냥 기분이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렇겠습니다. 네. 예, 그분이 지난 4, 5년간 그 강의실에서 한 그 위안부 발언 문제 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고달픈 네. 그러한 시간을 보냈었을 텐데 네. 그 보답을 받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함께 기쁜 마음입니다. 보답이라는 말씀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계에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이 진실에 대해서 알려오셨던 분들께는 이게 마치 보답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미 이승만 학당에서 그 홈페이지 같은 통해서 문암 이승만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그 누명과 진실에 대해서 밝혀오셨잖아요. 뭐 괜찮으시다면 시청자분들께 이거 홈페이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차원에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승만 학당 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로 이제 유튜브 채널로도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누명과 진실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 이승만에 드리워진 누명과 진실하면서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여기 올려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이러한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사람들은 건국 전쟁에 그 한강다리 민간인이 뭐 죽었다 이 잘못 알고 있던 거 이게 건국 전쟁에서 제대로 밝혀진 그 사실만으로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누명이 벗겨지고 건국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에게 인정받게 될 거라 생각을 하시는지요? 누명을 벗기는 작업이 이제 첫 단계겠죠. 지금 건국 전쟁이 이제 그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누명은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은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켰다. 미주의 교민 사회를 분열시켰다. 독립운동가 사회를 분열시켰다. 이제 그런 것이 또 하나의 큰 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민들이 어렵게 낸 그 애국금 미주의 교민들이 참 1달러, 2달러씩 그 어렵게 생활하면서 한 달에 1달러씩, 2달러씩 내는 그 돈을 가로챘다. 또 임시정부에 보내지 않았다. 이런 것도 누명이죠. 저는 이러한 아직도 벗겨야 될 누명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의 정업 발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되었다. 그건 지금 교과서에도 지금도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요번 영화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 뭐 조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해명돼야 될 것이고 그 외에 4.4 5.입 개헌이라든가 조봉암 처형이라든가 뭐 받게 될 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김덕영 감독께서 건국전쟁 2 이 속편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속편에서도 이와 같은 누명 벗기기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누명이 있고 그렇죠. 거짓들이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거 한 번으로 이게 다 밝혀지긴 좀 힘들겠네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누명을 벗기가는 작업은 동시에 이승만 박사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서 무엇을 추구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다. 방공산주의의 국가를 세우고자 했다. 그런 정도는 누구나 공감을 하겠지만은 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는 단순히 국가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이 그 정신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돼야 된다 하는 큰 어떤 정신적인 개조, 개혁, 뭐 거듭남 이런 걸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런 데까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꿈
그 노력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밝혀 나가야 되죠. 네. 예, 그럴 때 그는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커다란 위인입니다. 네. 위 좀 더 그 정확하게 뭐 얼마 전에 이승만 TV 댓글에 어떤 분이 달려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다만은 참 그 홀로 백마를 타고 나타난 초인과 같은 네. 예,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그 초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 하면은 네, 조선 왕조에 태어나서 그 과거도 이제 봤었다잖아요. 예.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나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의 상당수가 좌파들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선동하는 그 거짓에 잘 속는 것 같아요. 네. 그 배경의 젊은 층들 경우에는 그 시대적인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조선왕조의 그 전근대성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 오셨잖아요. 네. 네, 이게 그 환상의 나라 시리즈인데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라는 그 첫 번째와 호수는 어디에라는 이 두 번째 이야기. 이게 그 조선왕조의 그 전근대성에 대한 비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한 일이 그 조선 왕조에 태어난 사람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했다는 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라는 이유만으로 비판마저도 금기시되었던 그러한 환상의 나라 조선. 우리는 이 조선에 대한 실체 어떻게 좀 인식을 해야 될까요? 흔히들 조선 왕조는 네. 1910년에 망해버린 나라, 부당하게 억울하게 망한 우리의 조국,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연구자들의 그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은 조선 왕조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는 공식적인 제도나 법 수준에 있어서는 근대 사회에 근대 물질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일상 생활을 규정하는 행동 원리, 관습, 사고 방식, 통틀어서 문화는 여전히 강한 연속성을 지니고 우리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근대 문명이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전근대적 어떤 조선 왕조의 문명이 지금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화폐를 보세요. 전부 조선 왕조 인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인데. 저 세종로의 그 경복궁 앞을 가보세요. 거기 조선 왕조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의 문화를 역사적 유산을 지금도 일상적으로 호흡하고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왕조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로 고양시키는 전제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역사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선진화시키는데 필요한 작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선 왕조를 우리가 재인식, 재평가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조선 왕조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의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청 제국의 제후국이었죠. 제후국이었어요. 그 점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려 왕조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라는 송이라는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또는 그 이전에는 당나라 이런 제국의 국가가 있어가지고 주변의 나라가 그야말로 실용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맺었죠. 맺었고 흔히 조공 관계도 그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그야말로 정치 외교적인 자국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관계였다면은 이 조선 왕조부터는 단순히 정치 외교 군사상의 조공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대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사대라는 것 자체가 하나 아름다운 어떤 문화로서 그 조선 왕조의 전 체제를
점점 깊숙하게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조선 왕조는 매우 충실한 어떤 명청 제국의 제후 국가로서 네. 국가 체제와 정치 문화를 정비한 그러한 나라인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구한말의 제국주의 이 세력이 들어오게 되자 또 이웃나라 일본이 이제 도발을 해오자 자립자강하는 독립하는 마음으로 맞서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결여되었던 것이죠.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느냐라고 절규를 했을 때 그가 제시한 기본 답은 독립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독립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독립이란 너희 나라는 독립국가야, 자주국가야. 네.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일본이나 다른 외국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면은 조선의 관리들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 청국이, 중국이 예. 우리의 상국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은 천하의 떳떳한 도리인데 우리 보고 어떻게 그러한 도리를 벗어나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화를 냈죠. 네. 예, 그런 식으로 독립 정신이 근대적인 의미의 독립 정신을 결여한 나라다. 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 하기사 불과 몇 년 전까지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자가 중국은 큰 나라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니 뭐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중국의 제후국으로서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했던 그 조선이라는 나라, 예, 우리는 그 환상에 대해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네, 이러한 그러한 시대적 배경, 그런 나라에 태어나서 자라온 그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승만 개인의 탁월한 어떤 지적 능력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895년경부터 네. 근대 문명 기독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서양의 근대 문명을 이해를 하고 접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가운데 1904년경이 되면은 한 8, 9년 사이에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서양의 기독교 근대 문명의 본질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본질이란 것은 단순히 서양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것이다는 것까지 그 정신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망해간 나라가 다 죽어가는 우리의 민족이 거듭나는 길은 자유와 독립의 정신으로 인간 하나하나가 새로워져야 된다. 네. 서양의 근대 문명은 단순히 대포와 군사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다. 법과 정치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한 법, 제도, 군사를 넘어서서 정신문화에 있어서 인간 하나하나가 중세의 암흑으로부터 탈출한 자유인으로, 자유의 정신으로, 자유의 신앙으로 거듭난 인간들이다. 예. 그 점에서는 동서양의 구분이 이미 없습니다. 네. 없는 그런 인류 보편의 어떤 정신과 가치에 접목을 하고서 우리 한국인들도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저는 바로 그런 점까지 서양에서 발생한 근대 문명의 이해를 진척시킨 사람은 우리 20세기 한국 역사에 있어서 거의 이승만이 유일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그 이승만 대통령도 과거를 몇 차례 봤다면서요? 네. 과거를 8차례나 예. 나이 13살 때부터 응시를 했죠. 볼 때마다 이제 떨어졌다고. 예. 그게 정말 다행인 일이네요. 만약에 그때 과거에 급제를 했었더라면 네. 조선왕조의 이제 말 그대로 관리로서 그냥 그렇죠. 일을 했겠죠. 도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왜 어릴 때 이름이 이승룡이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하도 과거 급제가 안 되니까 뭐 늦게라도 성공해라라고 늦을 만자로 바꿨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룡이란 거는 어릴 때 이제 지어진 아명이고 관례를 올립니다. 네. 보통 조선의 풍습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이승만은 나이
이 16살 때인가 결혼을 했습니다. 예. 결혼을 할 때는 이제 관례를 올리고 관례를 올리게 되면 이제 정식 이제 이름을 짓게 되죠. 네. 그 이름을 갖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과거도 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과거에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관례를 올리고 결혼을 하고 하면서부터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전기에 네. 그 서정주 씨가 쓴 전기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애초에 그 도울이 입에서 나온 얘기라서 좀 의심은 갖고 있다가 예.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한번 여쭤봐야겠다 생각해서 했었던 건데 예. 역시 그랬군요. 역시. 예. 네. 네. SS님 말씀처럼 주사파의 정신적 지주인 사람인데 도울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네, 실비아님 그리고 보안관님 네, 정말 오늘 있기까지 역사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헌신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출연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많은 분들이 후원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조선왕조가 스스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스스로 한 것은 자신의 손으로 나라를 넘긴 일이었잖아요. 네.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 식민 지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일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의 기회마저도 잃고 있는데요. 예, 교수님의 저서 이 반일 종족주의 여기 이 책은 시작이 프롤로그가 거짓말의 나라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거짓말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게 될까요, 교수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그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그리고 호수는 어디에 저 환상의 그 나라를 제가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외에 나머지 10권을 더 쓰겠다고 당초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권 한 권씩 쓰다 보면은 언제 끝을 나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묶어 가지고 나온 게 이 반일 종족주의 이 책입니다.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독도 문제, 그 대한제국 고종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다 다루었는데요. 이 책의 서문에 서론에 이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걸 탄핵하는 그러한 그 데모대가 세종로 거리를 가득 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수십만 명의 군중이 모여서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지금 와서 밝혀진 일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치가 그렇게 썩 훌륭했다고는 훌륭했다고는 할 수 없을지언정 그가 탄핵을 당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른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삼성에서 결국은 그 최순실의 그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말을 제공한 것 그것밖에 그거를 가지고 뇌물죄다 이렇게 청탁 삼성의 그 기업 승계를 위한 어떤 그 청탁을 하기 위한 뇌물이다. 그 죄로 지금 형을 살고까지 나오셨는데 과연 그것이 유죄인가도 의문이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 가지고 본인이 직접 수령한 뇌물도 아닌데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지금도 남아있는 많은 국민의 상처로 남아있는 이제 이러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그 문화적인 저변에 제가 아까 조선왕조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 우리 오늘날 현대사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문화입니다. 이거는 일찍이 청년 이승만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 하나 우리 조선이고 하나는 중국이다. 이 두 나라는 정치가나 국민이나 자기가 위급한 순간에 몰리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거짓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다 말이죠.
그렇네요, 실제로.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문화가 나라를 망쳤다. 우리나라도 망치고 중국인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외교를 할 때 서양의 외교관들과 외교를 할 때 정직하지 않다. 뭔가 급박을 한다 말이죠. 뭐 위협을 한다 하면은 굴복을 하고 예예합니다. 아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어떤 이 루트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약속을 뒤집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러와 같은 외교 형태가 결국은 중국을 망하게 했다면은 우리 네. 조선 왕조도 마찬가지다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나라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이제 이런 통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탄핵 국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보고 그러한 저열한 정신 문화는 우리가 지금부터 극복해 나가야 된다. 네.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거는 뭐 민족주의의 다른 표현입니다만 예. 그러나 이 반일 종족주의가 지금도 우리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저변에는 스스로 진실되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 한국인 개개인의 삶까지 규정하고 있는 그 정신 문화가 큰 원인이다. 네. 제가 그걸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경제대국 10위권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권이 특유의 가지고 있는 그 계약에 대한 이해와 그 신뢰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는 당연히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인지하는 이런 인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후조선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전 교수님이 그때 교수님 말씀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역사를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라고. 역사를 데이터로. 예, 데이터로.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로 이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무슨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물론 해석은 역사가들이 당연히 해석은 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또 균형을 찾는 것도 동시에 그 학자로서의 책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역사에 있어서도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임승만 대통령만 해도 그 역사적 거짓말에 속은 그런 케이스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좀 뭐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좀 이제 나중에야 깨닫는 이런 거 말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밖으로 드러난 공식화된 어떤 제도와 물질 문명과 이 정신 문명 간의 큰 갭이 있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많은 학자들의 지적을 저는 좀 더 강한 톤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와 욕설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사회학자나 인류학자나 또는 종교학자들이 다 이미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큰 비용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대혼란과 파국을 맞을 것이다. 늘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것이고 해서 저는 조선왕조 이래 지난 500~600년간 성숙해온 그러한 정신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기간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없애고 적어도 앞으로 100년간 한 세 세대에 걸친 교육혁명으로서만 우리 한국인들의 정신문화를 바꿀 수 있다. 그 교육혁명을 수행할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은 물질 문명에 있어서 혁명을 수행했습니다. 이 수출 주도 공업화를 통해서 이 세계 시장이라는 태평양과 같은 더 넓은 시장 속에 한국의 기업가들을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공장을 지어야 되죠. 수출을 해먹는데 조그만 동네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기술 수준으로는 수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유럽의 시장에다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그쪽 기업들과 맞는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품질을 갖는 제품을 생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선진 기술을 도입한 세계적 규모의 경제학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큰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런 공장을 짓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저 기술뿐만 아니라 경영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마케팅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잠재해 있는 어떤 그 저 사회적 능력이 폭발을 해서 이 세계 시장 속에서 참 남들이 경탄할 만한 그러한 어떤 부의 성취를 이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정신문화의 그 변혁을 자동적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죠. 예.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번 그걸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자유 우파의 정권이 이제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참 그 교육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네. 교과서부터 네. 역사 교과서부터.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된다고 말만 하지만은 막상 그럼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바꾸자는 소리냐 네. 하면 대안이 없어요. 네. 대안의 역사서가 출간돼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를 국정화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 당시 뭐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괜한 일을 한다. 국정화나 하나 검정화를 하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왜? 대안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아직도 확립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우 문제를 발견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거를 저 치유하는 데는 앞으로 100년 네. 적어도 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세대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을 일관되게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저 우선 그 인적 자원이 형성돼야 되고 네. 소위 말해서 역사학의 패러다임이 확보돼야 되고 네. 또 사회학, 기타 종교학 여러 부분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확보돼야 되고 그것을 교육으로 인스톨하고 현장에서 이제 저 실습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하는 이러한 저 힘든 어떤 그런 저 교육혁명 과정이 앞으로 3세대 간에 걸쳐서는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은 문화가 바뀐다. 그래서 그래야 100년이라고. 그 뭐 3세대 간이면 90년 아닙니까? 네. 보통. 예. 요사이 뭐 특히 장수하는 시대고 하니까 옛날에는 뭐 나이 4, 50만 돼도 할아버지지만은 네. 이제는 좀 적어도 저는 3세대 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체계적인 어떤 그 정신문화 개조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오늘날 저 세계에서 가장 그 삶의 질이 높고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풍요한 이 여러 선진 우리가 그런 나라들 우리보다 앞서 있는 한 20여 개의 나라를 선진국이라 합니다만은 그 선진국은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네. 몇 차례 두세 차례 커다란 정신적인 변혁을 겪었어요. 그렇죠. 제1차 정신 변혁이 종교 개혁이라면은 네. 종교 개혁을 넘어서서 18, 19세기에 정신적인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변혁, 소위 그 잘 아시는 페스탈로치와 같은 네. 교육학자들이 나와서 인간 자체를 그 정신을 고급화하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거죠. 네. 지금 우리 한국에는 아직 그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일을 선진화 프로젝트를 우리가 의식하고 개발하고 추진해야 된다.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겨우 문제를 인지한 단계다. 인지한 단계다. 예. 이제 그 앞으로 많은 단계에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시련이 와서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후퇴할 수도 있죠. 네. 역사는 그런 그 심각한 도전과 대응의 연속 과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혁명이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당시에 그 국가 예산이 정말 가난하던 시절에도 20% 정도인가요? 예, 교육에다가 다 투입을 했다잖아요. 예. 참 그 건국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교육에다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군요. 근데 교육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총체적으로 또 이제 변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현재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서구 사회, 예를 들어서 이제 당연히 개인 사인 간의 신뢰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왕조의 그 많은 병폐들 그런 정신 문화가 아주 사라지지 않고 전해오는 그런 게 다 사라지기 위해서는
예, 참 100년이 더 걸려야 되는군요. 예, 그 가령 뭐 세계에서 가장 저 행복한 나라라고 한다면은 네. 북구의 여러 나라를 꼽지 않습니까? 예, 스칸디나비아 뭐 쪽. 자연도 풍부하고 인구도 적고 하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조건이고 또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지난 한 100년간에 걸쳐서 그 국민들을 아주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저 고급의 정신 문화를 갖는 어떤 그런 저 시민으로 이제 교육을 했죠. 그런 데는 개인주의가 발달합니다. 네. 개인주의가 흔히 개인주의 하면 이기적이다 그렇게 하는데 맞죠?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발달함과 동시에 이 공적인 책무, 네. public responsibility도 저 동시에 발달합니다. 예. 개인주의와 공공적 책임성이 정비례 관계를 갖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지난 한 4, 50년간 실질 소득 규모가 무려 한 15배, 20배 가까이 증대했는데도 이 저 공적인 어떤 그 리스폰시빌리티 소위 네. 비이기적인 그 이타적인 어떤 그 행위의 그 규범들은 그 평행선을 그리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소위 물질주의, 네. 이 현세적 물질주의에 강하게 우리 한국인들의 그 의식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동아시아 유교 문명의 운명적인 제약이냐 이걸 돌파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죠. 저는 이걸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원래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는 종교와 교육의 힘이 중요한데 이미 뭐 탈종교 시대가 됐으니까 예. 그 종교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교육이 담당을 해서 네. 우리 한국인들을 지금부터 3세대에 걸쳐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그 이해를 하고 문제의식을 개발해 나가는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네. 늘 그런 생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또 그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저도 이제 오늘 이 책도 가져왔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예. 제가 이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혁신위 시절에 이 책이 이제 막 나오려고 해서 예. 출간되기 전에 제본 나오잖아요. 네. 전 그걸로 먼저 읽어봤었습니다. 그때 이 책도 봤었는데, 박정희 모델에 대해서 이게 처음 서두에 이게 목차부터 보면은 박정희 모델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를 계량적 복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모델을 재평가까지는 이제 많이 듣잖아요, 저희도. 근데 계량적 복구를 한다 이게 좀 물론 책을 읽어서 나중에 이해를 했지만 저는 그 박정희 모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인들을 더 넓은 세계 시장 속에서 뛰게 했다는 겁니다. 수출 주도 공업화죠. 그래서 단순히 수출이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아니라 수출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이나 규모나 품질이나 이걸 가져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들이 잠재해 있는 어떤 그 역량, 인적 자본을 최대한 발현하게 하고 했던 이제 바로 그와 같은 그 전략입니다. 이제 이 점이 다시 말해서 시장의 그 세계 시장 속에서 한국인들을 활동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세계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비교 우위를 추구를 했다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중화학 공업화입니다. 이제 그게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을 우리가 다시 개성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정신문화의 세계화입니다. 정신문화의 세계화. 시장의 세계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열어서 경제 성장의 고도 성장의 문을 열었다면은 동시에 정신문화의 세계화를 열어야 된다. 세계 시민으로 한국인들을 고양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1965년에 야당과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과의 과거 문제를 청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다는 것은 역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사실을 자꾸 끄집어내서 한을 되새기는 그런 역사는 필요 없어요. 그런 역사는 우리의 그 발목을 매는 족쇄와 같은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도 족쇄로서의 역사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과감하게 그 모든 적세를 풀어 던지고 지금부터는 일본과 협력한다. 그죠? 큰 어떤 프레지를 내걸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세계화를 위해서 일본의 협력을 얻었죠. 예.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역사로부터 해방되어서 세계인으로서 우리가 고급의 정신문화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과 또 일대 화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과는 해저 터널도 뚫고 시장도 통합하고 나아가 단순한 상품 시장 통합만이 아니라 노동 시장도 통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는 반드시 한국에만 저 회사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해외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제가 서울대학에서 그 정년퇴직하는 그 해에 제가 한국경제사라는 책을 쓰고 있었는데 알 필요가 있어 그 서울대학교 경력관리센터라 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전화해 가지고 서울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해외에서 취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 해요. 제가 한 100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에이 무슨 100명이요? 뭐 지금부터 8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좀 다른지 모르. 한 30명 됩니까? 에이 30명도 안 됩니다. 10명 됩니까? 박사과정에 포스닥 학생을 합하면 그 정도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합쳐서. 이 나라의 최고 학부에 네. 졸업하는 학생이 한국 안에서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런 폐쇄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폐쇄된 근데 반면에 대만에 네. 대북 타이페이 저 대북대학에 네. 대만에서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만은 그 대학의 졸업생의 60%는 해외 취업합니다. 60%가요? 예, 홍콩에서 싱가포르에서 호주에서 인도에서 말이죠.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우리는 아직도 정신적으로 갇혀 있는 사회에 살고 있고 틈만 있으면 일본과 또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또 무슨 일본과의 또 분쟁을 또 누가 제기하고 있던데요. 이래가지고는 네. 세계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역사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모델을 우리가 개성하는 것은 첫 관문이 일본과의 정신적인 어떤 그 소통 네. 이고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시장 통합으로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정신문화로까지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전쟁도 방지할 수 있고 이게 고도로 국제화된 사회를 우리가 남한에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전쟁을 일으킵니까? 네, 국제 전쟁이 되는데 서울의 인구의 한 3분의 1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렇네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차적인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을 지금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개성해야 된다. 네. 예. 또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그 두 분은 일치합니다. 개성관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은 해방되기 위함이다. 그게 족쇄가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열강들이 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근대화를 시키지 않아도 그 나라들은 왜 작은 나라들도 알아서 근대화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흔히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이란 그런 주장이잖아요. 예, 예. 교수님께서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을 여기 대해서 부정을 하면 그게 우리가 조선 자체가 그럴 수 있었던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언급을 하신 건데 예, 예. 꼭 보면은 이게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니 이렇게
예. 덮어놓고 비판을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잘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 예. 많은 뭐 거.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좀 뭐 네. 뭐 이름이라면 이름을 얻게 돼. 제가 저 연구자로서 네. 자본주의 맹아론을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한 뭐 네. 최초의 사람이죠. 우선 실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 예, 실정적. 자본주의 맹아라 그러면은 농업이나 공업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규모 경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있는 듯이 이야기한 것이 자본주의 맹아론이고 네. 제가 그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맹아론은 지금 이제 뭐 학계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막 그런 점에서는 제 나름대로 이제 공로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면 이제 근대화는 언제가 됐느냐? 네.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근대 문명이 수입이 됐습니다. 예. 지금 여기가 아까 와다 보니까 뭐 남대문로 몇가 몇 번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붙어 있죠. 예. 이 땅에 예. 이 땅을 그렇게 번지를 붙인 것은 일제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그때다 주소 체계가 잡힌. 예. 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리 제가 봉천동에 살고 있는데 네. 그 봉천동이라는 그 동네가 생겨난 게 네. 그 토지조사 사업 때예요.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잔재를 청산해야 됐는데 우리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네. 한다면은 그 동리부터 다 없애야 되고 예.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요 앞에 서울역이 있는데 그 철도 다 걷어내고 우리가 새로 깔아야 되고 한강철교 부수고 다시 건설해야 되고 교수님 그 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욕을 네. 먹죠. 아니, 예. 저 방금 확 깨달은 게 있는데 예.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그러는 건 봤어요. 예. 저기 제가 고향이 지금 사는 데가 양평인데 예. 두물머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양술이잖아요. 예. 그것도 다 이제 일제식으로 한자화 시킨 그런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 일제 잔재를 없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일제의 잔재를 없애려면 아예 주소 체계 자체를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건 너무나 잘 알지 못하는. 네. 예. 오늘날 우리 인구의 절반인 말하자면 여성들이 이름을 다 갖고 있죠. 예. 여성들이 이름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그는 1909년 또는 1912년에 네. 우리가 근대적인 호적을 만들면서부터 여자들도 이름이 있어야 호적에 등록이 되니까 예. 또 여자들도 이름을 갖게 돼. 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네. 박성선 씨인데 네. 박성선 씨의 성자는 그 이승만의 자기 남편에서 성을 땄고 네. 그다음에 착할 선자는 자기 시아버지 이경선 씨에서부터 딴 거예요. 호적에 등록하려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남편 이름하고 시아버지 이름을 하나씩 와서 나는 박성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적을 올린 거예요. 그 호적이 지금도 남아서 지금 책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 한국의 여자들이 사회적인 인격으로 그 자신을 등록하게 되는 거는 그때부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조선시대는 여자들은 사회적 인격이 아니었어요. 예. 특히 노비들은 물상이었습니다. 예. 뭐 마당새, 네. 또는 뭐 바위, 또는 사머리, 개똥이. 개똥이 노비들은 오히려 이름이 있었는데 그는 물상화하기 위한 것이. 그런 식의 큰 어떤 변화를 네. 겪은 것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어떤 환상 속에서 살아요. 네. 우리 한국사는 거대한 환상의 체계입니다. 아직도 기본적으로 환상의 체계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속에 갇혀 있어서는 저는 조만간 다시 한번 큰 혼란과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 교수님 방금 노비 말씀이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책에 나오는데 노비의 수를 이렇게 교수님 파악하신 게 양반 가문의 분재기 같은 그런 기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온 나라가 호적을 통해 가지고 파악이 되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잖아요. 참 그런 모습도 있고 진짜 조선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게 근대화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증거들은 훨씬 많은데 대체 그러면은 이 교수님을 그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식민지 근대화를 노리니 뭐니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조선이 어떻게 스스로 근대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스스로 근대화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죠. 예. 1876년에 개항을 해가지고 네. 이후 34년간 독립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 34년의 긴 기간에 네. 이승만 그 당시 청년 이승만은 그가 쓴 독립정신에서 여러 차례 수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다. 네. 우리는 좋은 기회를 다 놓쳤다. 네. 놓치다 보니까 이제는 태풍이 부는 바다에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한 그 난파선의 신세가 되어서 곧 침몰한다. 이 나라가 침몰하고 말 것은 삼척동자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6년 동안 우리는 34년 동안 우리는 뭘 했는가? 그 반성한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네. 그래서 다 죽어가는 숨이 끊어져가는 중환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소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 상태로서는 대단히 비관적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엄연한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픔을 제대로 느낄 때 이것은 우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큰 자양분이 됩니다. 예. 아픈 역사를 지적한다고 해서 뭐 반민족적이니 뭐 친일이니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역사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맨눈으로 들어볼 수 있는 용기와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높은 수준의 문화인으로 성숙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역사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양분이 풍부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우리 역사를 좀 맨눈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1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김덕영 감독을 통해서 그걸 다시 국민적 인식을 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참 부끄럽고 네.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지금 살아 계시더라면 이 사람들아 지난 100년 동안 도대체 뭘 했어? 네. 내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70년 동안 또 내가 물러가고 나서 지난 60년 동안 뭘 했어? 예. 아직도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초인이라고 요즘에 많이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건국 당시에 했던 모든 셋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을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동등하게 이제 애초에 우리는 건국과 동시에 여성 투표권이 이제 주어진 그런 나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건국할 때 하려고 했던 것만 잘 이어나갔어도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바로 위에 적을 북한이라는 적을 두고 그들이 끊임없이 침투해 오려고 하는 공산 세력들이 있으니까 뭐 사실 한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가깝게 나라를 진짜 무너뜨리려는 적을 가까이 두고 있는 나라도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네. 그 48년에 건국을 할 때는 우리 힘만으로 건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의 협약에 따라서 예.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예. 남북한의 총선거를 실시해라. 네. 그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제 결국 됐습니다만 네. 그래서 또 유엔이 또 그걸 인정을 해서 그렇게 네. 독립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어렵사리 반쪽이나 막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독립을 하게 됐는데 우리 좀 총 단결하자. 예. 단결하자. 부질없는 정쟁, 네. 정치적 갈등, 투쟁을 하지 말고 민주 정치라는 것은 이제 정당 정치고 네.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하는 정치인데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다. 네. 요사이 말로 거국일치 내각으로
앞으로 한 10년간은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곧 북한에서 지금 북한 공산 세력이 우리를 무력 침공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당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예. 그런 마당에 우리 단결하자. 총 단결하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좀 단결해다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이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내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금전 1푼도 남용하거나 오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만큼 청빈했던 분이에요. 주변의 강요들이 무려 48년에서부터 50년 사이 2년간 4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장관직을 이용해서 뭔가 부정한 일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장관을 갈아치우고 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만은 어쨌든 나를 믿고 한번 단결을 해주라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를 했지만은 정치인들은 그건 듣지 않았습니다. 4년 뒤에는 내가 대통령 할 건데 4년 뒤에는 내가 장관을 할 텐데 저 장관을 무너뜨려야 내가 장관을 할 텐데 그죠? 예. 그러한 설익은 정치 갈등과 투쟁이 건국 초부터 네. 심하게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50년대에 그 소란스러운 정치사가 전개되고 결국 4.19라는 참 일대 파국을 맞이했던 것인데요. 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참 그 시대를 지금부터 다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반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사회를 건설하기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자세부터 어떻게 다시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떻게 한 단계 고양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점을 우리가 늘 차제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진짜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라 하더라도 진짜 정면으로 진실로 마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과 또 역사는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 그게 족쇄로 우리가 거기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정말 좀 울림을 주시는 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국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회복, 그분을 바로 알기 위한 국민적 계기가 마련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고 또 김대경 감독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더욱더 수준 높은 국민의 사랑받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큰 활약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연구하시고 많이 알려오셨는데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수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냥 돌 감사드립니다. 하나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교수님 덕분에 많은 부분을 공부해왔고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참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영훈 교수님 모시고 귀한 시간 이렇게 귀한 인터뷰 나눠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4시에는 오프라인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명동 에비뉴얼에서 진행하는 뉴데일리 독자 초청 이벤트 김덕영 감독과 함께하는 감독과의 대화죠. 오늘 오후 4시에 명동에서 열리니까요. 신청하신 분들 잊지 않고 꼭 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내일 새벽엔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